안녕하세요. 그루잠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용보험법 관련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잘 따라오시면서 화이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노동관계 법규 과목은 법령에 관한 문제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암기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저희 그루잠 영상에서는 주요 내용부터 먼저 정리하고 문제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해야 하는 반복 과정을 영상 통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고용보험법. 먼저 용어 정의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그냥 용어 정의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 풀면서 또 계속 복습을 하니까요. 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시면 되는데 지금 바로 하나는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일용근로자 정의. 일용근로자의 정의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 네, 이거는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시작해볼게요.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고용관계가 끝난다. 네, 이거는 이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이거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죠? 실업. 실업의 정의였고요. 다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네, 인정하는 것, 실업의 인정입니다. 다음은요.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네, 요거는 보수라고 합니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봅니다. 이것도 보수라고 본다. 네,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직이라는 것은 고용관계 끝나는 것.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 그리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 구직 노력을 인정하는 것, 실업의 인정. 네, 실업한 상태에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수라는 것은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이다.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1번 고용보험법령상 용어 정의 틀린 것은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실업의 인정. 3개월 동안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에 1개월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2번이 틀린 내용. 3번 이직은 고용관계 끝나는 것. 실업은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실업이다. 2번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 옳은 것은 피보험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 네, 사업주가 아니고 근로자만 포함이 됩니다. 2번 실업이란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실업. 2번이 맞는 얘기네요. 3번 보수란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이 아니었죠. 네, 앞에서 봤듯이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을 이제 제외한 금액이 보수라고 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자. 정답 2번. 3번. 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금품 뺀 금액 보수. 일용근로자는 3개월 아니고 1개월 미만.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직은 고용관계 끝. 이직. 실업은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 4번으로 갑니다. 고용보험법상 내용 틀린 것. 이직이란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2번이 틀린 내용. 실업이란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 그리고 취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이것도. 내용은 길지만 암기해야 될 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피보험 자격을 먼저 상실하는 날, 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첫 번째, 그리고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이직 사망 다음 날을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날짜,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그날이고, 그 다음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 그 다음 이직 사망 다음 날, 요 세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 해당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 소멸한 날, 그리고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 사망한 다음 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마찬가지죠. 보험관계 소멸한 날. 그래서 보험관계 소멸일은 언제냐, 또 소멸일은 언제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음 날만 기억해 두세요. 다음 날. 어떤 사유가 있는 다음 날이다. 왜냐하면 보험관계 소멸일은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만 기억을 해두시고 요 첫 번째 항목 때문에 제가 넣어놨어요.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그런데 그 보험관계 소멸일이 피보험 자격 상실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는 날이 언제가 돼요? 사업이 폐업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다시 말해서 폐업하고 하루 뒤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겠죠. 폐업 더하기 데이 원. 네, 폐업 하루 뒤에, 즉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실일 끝. 다음 취득일입니다.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날.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러니까 새로 취업한 경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새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된 날일까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일까요? 네,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다시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적용을 받게 된 경우는 적용을 받게 된 날이다. 그리고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네. 정리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상실일, 취득일 관련해서 단순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의 상실 취득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단순합니다. 적용 제외가 된 날 상실이 되겠죠? 적용을 받게 된 날 취득이 되고, 보험관계 소멸한 날 상실, 보험관계 성립한 날 취득, 그리고 이직 사망 다음 날 상실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단순합니다. 다음 마지막 피보험 자격의 신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언제까지? 내가 떠올려 보세요. 내가 취업을 했어요. 내가 취업을 하면 사용자가 나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신고하죠? 네. 고용된 날, 그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제가 입사를 4월에 했어요. 그러면 5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그 이전에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신고 기한은 이제 다음 달 15일이지만 그 신고 대상이 되는 날짜는 입사일이 되겠죠? 네. 요거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실, 소멸, 신고까지 공부해봤습니다.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상실일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날이었죠. 이직 사망 다음 날. 2번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고용된 날 아니고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번이 틀렸고요. 3번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고용된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되게 된 경우, 상실에 관한 내용이죠.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상실을 한다. 그래서 정답 2번. 2번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아닙니다.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건 고용된 날, 고용된 날이라 그랬죠. 입사일이 피보험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하지만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신고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해야 한다. 2번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직 사망 다음 날이죠.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3번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 자격 상실일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그 대상자가 된 날이죠. 이직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는 이직 사망 다음 날. 보험관계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4번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상실일 틀린 것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취득을 한다. 하지만 사용자 측이 언제까지 신고한다고요? 고용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에 15일까지. 적용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사업에 고용된 날이 아니고 적용을 받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번이 틀린 내용. 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업 개업 전에 이제 고용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된 경우는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5번 피보험 자격의 취득일,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는 제외한다.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되면 적용을 받게 된 날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죠.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 날 상실하고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직한 경우는 그 다음 날이죠. 그런데 4번은 이직한 날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 6번 피보험 자격 취득일,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에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적용을 받게 된 날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2번 고용보험에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 날.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네요. 3번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일 경우에는 고용된 날 아니고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번 사망, 이직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 이직한 날 다음 날에 상실한다. 7번 피보험 자격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용보험 및 산재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취득을 한다. 다음 날이 아니고 성립한 날이죠. 1번이 틀린 내용. 이직한 경우는 다음 날, 사망한 경우도 그 다음 날이었죠. 다음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네, 이게 이성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거 선택지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피보험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8번. 고용보험법규상 둘 이상의 사업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을 경우, 네, 7번 문제 요 4번 선택지 관련된 내용이죠.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 고용되어 있을 경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순서. 이거는 우리 노동시장론에서 직업정보론이었죠. 직업정보론에서 공부한 직업 선택, 다수직업 종사자의 원칙, 이것과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공부했던 거 간단히 복습해보면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 결정 할 때는 취업 시간이 많은 거를 우선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수입이 많은 거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최근에 종사했던 직업으로 직업을 결정한다라고 했지만, 여기 고용보험법규상 동시 고용되어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은 어쨌든 보험료를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제일 우선으로 직업으로 정해야겠어요. 네. 당연히 수입이 많은 사업이겠죠. 그래서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그 다음이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그 다음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A, C, B 정답은 2번. 9번.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 자격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가 신고를 해야 되죠.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네,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근로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과 같은 이제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증명 서류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죠. 3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자영업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번 내용은 지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4번.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아니죠.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다음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취득이 그렇다고 했는데 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월에 퇴사를 했다. 그럼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보험 자격의 상실일, 취득일 관련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은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입니다. 65세, 그리고 새로이 고용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주의하세요. 65세 이상 근로자가 아니고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법에 적용이 제외된다. 하지만 65세 고용 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우리 내일 배움 카드 공부했었죠. 내일 배움 카드는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됐나요? 내일 배움 카드는 75세 이상이 제외가 됐습니다. 네. 다음, 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4주로 나눠서 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공무원 제외되고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네, 공무원 관련 직업들도 고용보험법에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별도의 공무원 연금제도와 유사한, 공무원은 별도의 연금제도가 있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그렇고 별정우체국도 별도의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서 적용이 제외가 된다. 네. 그리고 여기 60시간 미만 근로자 중에서도 하나는 기억을 해두세요.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일용 근로자죠. 네, 이 둘은 고용보험법 적용에 포함이 된다. 네, 그래서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자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적용 대상이라 그랬죠. 적용 제외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와 일용 근로자는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제외 대상이 아니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다 별도의 연금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2번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되는 자가 아닌 것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사람 제외된다. 공무원 제외되고요.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3번은 해당이 없죠.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제외가 됩니다. 3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찾는 겁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제외가 되고요. 별정우체국 직원 제외가 됩니다. 65세 이상이라고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를 제외한다라고 했죠. 4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60세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 65세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죠.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적용을 받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도의 연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적용은 제외가 된다. 3번이 정답이고요. 1일 6시간씩 주 3일이면 주 18시간 근무잖아요. 주 18시간이면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에 제외되고 주 15시간 이상이니까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 55세 아니고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면 적용 제외 별정우체국법 따로 연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4번 보시면 6개월 미만의 기간 아니고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가 일용 근로자죠.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실업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제 구직급여 기간 중 추가 산입이라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신청할 때 이제 구직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기간 중에는 이제 실업 상태니까 국민연금 보험에 이제 가입이 안 되겠지만 이 실업 크레딧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연금 기간에 산입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5% 정도만 납부를 하면 나머지 금액은 지원을 해준다. 이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한다. 오답지로 출제가 되는 게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체크를 해두시고 오답지 적어두시고 정리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하고 출산 전후휴가 급여 지급하는 게 고용보험기금의 용도, 보험료의 반환, 일시차입금의 상환금 이자 등을 납부하는 데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런 업무 대행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 바로 풀어봅니다. 1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시차입금의 상환금 이자 납부, 실업급여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국민건강보험료 아니고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입니다. 2번 고용보험기금 용도로 틀린 것은 퇴직급여의 지급, 퇴직급여 지급 아니죠. 네, 퇴직급여랑 상관없습니다.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 이자 납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활용이 되고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에 활용이 된다. 실업급여 구성 항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4과목 노동시장론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4과목에서도 출제가 되고 5과목에서도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직 암기가 안 되셨다면 지금 이번에는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취업촉진수당은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하면 실업급여는 구취 때문에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구취 때문에 취업촉진수당은 이조직 광내러 간다입니다.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실업하면 구취 때문에 이조직 광내러 가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에는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가 있다. 지금 바로 내 머릿속에 저장 되셨죠? 네.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 한번 끝인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내용을 추가하자면 실업급여는 세금을 뗄까요? 안 뗄까요? 네, 세금 안 뗍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금 안 뗀다. 실업급여는 양도나 담보, 압류가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네, 요 두 가지 추가해서 정리하시고 바로 문제풀이 해봅니다. 1번 취업촉진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취업촉진수당은 이조직 광내러 간다.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조직 광내러 간다. 광역구직활동비. 정답 1번. 2번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업촉진수당은 이조직 광내러 간다.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조직 광내러 간다. 구직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죠.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 취업촉진수당에는 이조직 광내러 간다. 3번 취업촉진수당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이런 거 없었죠. 네. 취업촉진수당은 이조직 광내러 간다. 이조직 광내러 간다. 4번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업촉진수당이니까 이조직 광내러 간다. 이조직 광내러 간다. 정답 4번. 취업촉진수당 아닌 것은 이조직 광내러 간다. 구직급여. 네, 그래서 구직급여가 많이 오답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번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을 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네, 시효. 채권 시효가 나오면 무조건 3년입니다.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는 채권 시효 나오면 무조건 3년. 임금 못 받은 거든 실업급여든 뭐든 소멸시효 나오면 3년. 지금 바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공과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 안 된다고 했어요. 실업급여 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겠죠. 구직급여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이조직 광내러 간다. 이거 어디예요? 취업촉진수당이죠. 구직급여가 아니고. 네, 취업촉진수당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4번 틀린 내용. 8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틀린 것은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실업급여는 구취 때문이라 그랬죠. 거꾸로 됐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가 맞는 얘기죠. 1번 틀린 내용. 실업급여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 안 된다. 실업급여 수급 계좌에 해당 금융기관은 실업급여만이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조직 광내러 간다는 뭐였죠? 네, 취업촉진수당입니다. 구직급여 아니고. 9번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아니라 그랬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 실업은 구치 때문에 이조직 광내러 간다. 1번이 틀린 내용. 실업급여 받을 권리는 양도 담보 안 된다고 했고 세금 안 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은 이조직 광내러 간다. 실업급여 해당하지 않는 것. 구직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조직 광내러 간다입니다. 이주비, 조기재취업수당. 네, 정리해고수당은 없습니다. 11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조직 광내러 간다. 그리고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이죠. 구직급여, 이조직 광내러 간다. 정답 3번. 12번 실업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구취 때문에 이조직 광내러 간다. 구취 때문에 이조직 광내러 간다. 생계비는 없습니다. 13번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실업급여 종류. 자영업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 봐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조직 광내러 간다로 푸는 게 아니고 내용을 봐야죠.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은 해당이 되는데 네,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요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통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자영업자 받을 수 없다. 14번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실업급여 종류로 틀린 것은 네, 조기재취업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못 받는다. 15번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이직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죠. 네, 개인 사정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그런데 2번은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어쩔 수 없는 경우 신기술 도입으로 도저히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네, 어쩔 수 없는 경우 배우자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통근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네, 받을 수가 없습니다. 16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 이주비, 훈련 연장급여, 직업능력 개발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훈련 연장급여도 네,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비랑 직업능력 개발수당이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다. 네, 이것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함께 훈련 연장급여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1번. 네, 앞에서는 실업급여의 구성 항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가장 먼저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일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18개월간 180일 기억을 해두세요.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가 당연히 아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죠.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 구직활동 재취업 노력이 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에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시 일용근로자는 이전 1개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청일, 인정 신청일 이전에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로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며칠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을 것. 네, 요거는 건설 일용 근로자입니다. 상당히 이제 특수한 직종의 이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도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피보험 단위 기간 충족해야 된다. 이전 18개월간 180일. 그리고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전 한 달 동안 10일 미만 근로여야 하고 건설 일용 근로자는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복습해 볼게요. 1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하여야 하고요. 2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을 것. 네.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실업에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을 해요. 실업 신고한 날부터 계산해서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주마다 실업 인정 받는다는 건 틀린 내용이고요.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요. 근로의사 능력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2번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틀린 것은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네, 실업 상태에 있어야겠습니다. 2번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 아니어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건설 일용 근로자면은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며칠간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하나요? 네,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한다. 정답 4번. 3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이거는 개인 사유잖아요. 개인 사유는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해당되지 않고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번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틀린 것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며칠이었죠? 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 근로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한다. 재취업 노력해야 하고요. 일용 근로자는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다시 일용 근로자는 이전 1개월 동안 10일 미만 근로를 해야 하고 건설 일용 근로자는 뭐라 그랬어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계속해서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한다. 5번 구직급여 수급 요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180일 아니죠.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의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의사가 없어 근로의 의사가 있어야지 실업 상태라고 인정이 되죠. 피보험자가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수급 자격이 있다? 아니죠. 근로자,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로 해고됐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겠습니다. 4번.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없다. 네, 그래서 이직이나 혹은 개인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을 하면은 수급을 받을 수가 없죠.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6번.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관련 내용.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일 이전 몇 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며칠 이상이 되어야 지급한다. 네, 앞에서 이론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자영업자는 추가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24개월간 1년입니다. 24개월 1년. 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건 180일이었죠. 네, 18개월간 180일이었는데 자영업자 경우에는 24개월 1년이다.
그래서 폐업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이 넘어야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24개월 1년. 7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직 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며칠 이내에? 네,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직하면 지체 없이 신고한다. 8번. 고용보험법상 실업의 신고 및 인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14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구직급여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번.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지급한다. 인정을 받은 날부터 지급하진 않고요. 실업 인정일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그 다음 날 또는 5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3번.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0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는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입니다. 12개월 내에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오타 때문에 아마 혼동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소정급여 일수를 한도로 해서 12개월 내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네, 12개월이고요. 4번.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만 실업 인정받은 날부터 지급한다는 틀린 얘기다.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정답은 4번. 9번.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의 산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구직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루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전 직장, 마지막 직장에서 평균 임금이 있잖아요. 그 평균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누면 그게 이제 기초 일액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보시면 수급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 임금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 네, 그래서 이 기초 일액을 기준으로 총 일수로 나누면 하루에 구직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맞는데요.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기초 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보험료를 기준 보수를 기준으로 냈으면은 기준 보수를 기초 일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산정된 기초 일액이 그 수급 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 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기초 일액을 기초 일액으로 한다. 요거는 뭐 이렇게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가 나와 있는 경우는 실제로 이거를 이제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그렇구나 이게 읽고서 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10번.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 18개월 동안 며칠이었죠? 네, 180일. 18개월 180일. 정답 4번. 이번에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소정급여일수는 이 표가 전부인데 아 이거를 다 외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출제가 많이 되진 않는데 또 되기는 돼요. 최근에 지금 2022년 2차에도 출제가 됐고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암기하시면 좋고요. 간단하게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 볼게요. 먼저 이 표를 보시는 법은 피보험 기간이 구분이 돼 있죠.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5년,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오래 근무했을수록 구직급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겠죠.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에 따라 소정급여 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간주하고 위표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피보험 기간이 50세 미만의 경우를 볼게요.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구직급여를 120일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이렇게 30일씩 올라갑니다. 120일부터 30일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120일로 시작해서 여기서는 30일이 더 많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30일이 더 많아요. 계속. 그래서 자, 피보험 기간 먼저 정리를 해보면 피보험 기간은 1년 미만, 그 다음에 3년 미만, 그 다음 5년 미만, 10년 미만, 그 다음 10년 이상 이렇게 피보험 기간이 구분이 되고 그 다음 50세 미만을 떠올려 보세요.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인 경우에 120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150일 이렇게 30씩 늘어납니다. 180, 210, 240 50세 이상인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는 120일 똑같고 여기서부터는 30일씩 더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 표를 살짝 이렇게 메모를 해서 풀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풀게요. 일부러 가려놨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일단 피보험 기간이 되고 여기는 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험 기간은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요? 1년 미만 그리고 3년 미만 그러니까 1년 이상 3년 미만이 되겠죠? 그 다음 5년 미만 그 다음 10년 미만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이렇게 5칸이고 연령은 50세 미만 그리고 50세 이상 이러면 이제 끝났죠. 여기서부터 120에서 차례차례 가면 됩니다. 120, 150, 180, 210, 240 그리고 50세 이상은 120 똑같지만 여기서부터는 30씩 더 커진다. 180, 210, 240, 270 그리고 장애인은 50세 이상 연령과 동일하게 본다. 이렇게 하면은 소정급여일수 끝.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암기를 해버리세요.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1번 고용보험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장애인 근로자 A씨가 40세 40세는 무시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장애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이라고 같은 테이블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간 근무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럼 한번 그려봅니다. 1년 미만, 그 다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그 다음 10년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고 연령으로는 50세 미만, 50세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50세 미만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에 문제에 50세라고 출제가 되면 50세 이상으로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120부터 30씩 쭉 늘어나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가 120이지만 여긴 150이고요. 여기서부터 30씩 더 커지죠. 그래서 180, 210, 240, 270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장애인 근로자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봐야 되고요. 4년간 근무했어요. 그러면 5년 미만 210일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2번 문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피보험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래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현재 연령이 30세 미만이다. 그럼 윗줄을 봐야겠죠? 30세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180, 210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11. 정답 3번. 3번. 네. 피보험 기간이 5년 이상 10년이고 50세 이상이래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그리고 연령은 50세 미만, 50세 이상. 여기는 121, 121, 그리고 여기 150, 180 쭉 나가니까 여기는 180, 210 쭉 나가겠죠? 근데 50세 이상이라고 했고 5년에서 10년 미만이니까 10년 미만 요 칸에 해당이 되네요. 120, 180, 210, 241. 정답 4번.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연습하면은 반복하면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4번으로 갈게요. 35세인 근로자 갑 35세에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재직하다 이직했어요. 14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렇게 되고 35세라 그랬으니까 윗줄이죠. 네, 50세 미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120, 여기 150, 30씩 쭉 늘어납니다. 그러면 14개월이니까 3년 미만이 되겠네요. 151. 정답 3번. 5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 가입기간 영향을 미치죠. 네, 가입기간, 피보험기간, 그리고 연령 여기 구분했잖아요. 그리고 평균 임금에 따라서 기초일액, 임금일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정답 4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기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금을 여유자금으로 챙겨야 합니다. 적립해 놓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개정에 연말 적립금의 적정 규모는 연말 적립금의 규모는 이거는 그냥 문제를 보고 그렇구나 하고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5배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이다. 1.5배 이상 2배 미만. 고용보험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용보험 사업이라는 것은 고용보험법 상에서 명시된 고용보험 사업을 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그리고 실업급여가 있고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그래서 우리는 실업급여를 공부를 했고요. 네. 이번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창출, 고용에 관련된 거겠죠? 고용창출, 지역고용 촉진, 고령자 고용 촉진 지원하고요. 네. 임금 피크제 지원금 이런 것들,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과 관련된 거니까 고용 유지 지원금,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 관련된 사업,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해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다. 오답지로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여기 보듯이 고용보험 사업의 큰 세 가지 큰 사업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실업급여,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죠. 네, 요 뒤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복습해 볼게요. 1번 고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다 해당이 됩니다. 재활사업은 포함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사업이 있었고 실업급여가 있었고 육아휴직 급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2번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지원. 이거는 뭐예요? 조기 재취업 수당은 이조직 광 내러 간다. 실업급여잖아요. 1번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은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내용, 실업급여 사업. 그리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창출, 지역고용 촉진, 임금 피크제 지원금. 이것도 이제 고용안정, 고용유지를 위한 거니까요. 고령자 고용 촉진 관련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 1번. 3번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 이것도 이조직 광 내러 간다. 실업급여 사업의 내용입니다. 1번이 아니고요. 임금피크제 지원금, 고령자 고용 촉진 관련된 거,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지원. 4번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아닌 것은 지역고용의 촉진, 공과금의 면제,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공과금 면제에 해당되지 않죠. 정답 2번. 5번 고용보험법상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으로 틀린 것은 요건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 1번 지역고용 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신설,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2년이 아니고 1년 6개월 이내에. 그래서 1번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 6개월 이내다. 나머지 선택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2번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시행한다.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 현재 그 지정지역이나 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그 이전 신설 증설된 사업의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인정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6번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에게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기적인 교육훈련, 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 촉진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이것도 고용촉진 관련이고요.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해서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가 맞겠습니다. 뭔가 정부에서 혜택을 주려면 실업자를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하는 경우가 더 합당하겠죠. 그래서 3번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이게 맞습니다. 4번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성장 유망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 촉진 관련된 내용 임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7번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 지원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 수준을 더 높게 정할 수 있는 대상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을 할 때
지원 수준을 더 높게 정할 수 있는 대상자는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때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해 주겠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이 되는데 특수 형태 근로자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딱 보시면 일용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혹은 또 파견 근로자,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뭔가 고용이 끝이 정해져 있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더 이제 지원 수준을 높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번에는 육아휴직급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의 크게 3가지 사업 중에 마지막 육아휴직급여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육아휴직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법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우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이 있어요. 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 법안은 관련된 내용으로 착각, 오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육아휴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육아휴직 급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하면은 우선 대상,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다시 만 8세 이하 자녀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육아휴직을 급여를 이제 신청하는 기간,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신청기간을 보시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그리고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다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 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못했다면 어떤 사유냐? 천재지변으로 신청을 못했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으로 신청을 못했고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질병 부상으로 신청을 못했다.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직계 존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나의 직계 존속이다 라고 하면 존댓말 윗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랑 수직으로 관련된 윗어른들, 부모님, 증조부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즉 직계 비속이라 그러면 나와 수직으로 아래로 연결된 나의 자녀들, 손자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계 존비속, 나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질병 부상을 입었을 경우는 추가로 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무 복무 중인 경우는 신청을 못할 테니까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유 끝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 이 해당 사유에 끝난 이후 며칠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할까요? 한 달 이내입니다. 30일, 정확히는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끝나고 12개월 이내, 시작하고 1개월, 끝나고 12개월 이내, 그리고 특정한 사유 때문에 신청을 못했다. 그러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오답지로는 형제 자매의 질병 부상. 형제 자매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아니잖아요. 형제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모님이 있으면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은 연장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 문제 풀어봅니다. 1번 육아휴직 급여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이 법령을 공부할 때는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은 대체로 일반적, 상식적, 합리적인 수준에서 맞다고 보면은 이제 맞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법 자체가 공정을 위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최대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맞다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2번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에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직을 하게 되면 3번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만큼에 대해서 감액을 할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러면 그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4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3번의 경우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육아휴직 급여는 실제로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오히려 저보다 더 전문가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3번 꼭 기억하셔서 만약에 사장님이 갑자기 막 육아휴직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 선물을 준다 그러면은 일단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이 되는 건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는 돈으로 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당당하게 사장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암기를 위해서 정리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번으로 갈게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그리고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라 그랬죠. 시작 1개월, 끝나고 12개월 이내. 그리고 어떤 사유 때문에 특정 사유로 신청 못했으면 사유가 끝나고 30일 이내. 3번 괄호에 들어갈 숫자. 배우자 질병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천재지변, 직계존비속에 질병 사망 이런 사유가 있었죠. 4번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의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형의 집행인 경우 연장되고요. 배우자 질병, 직계존비속 나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사망 그리고 천재지변 하지만 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액 관련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80% 급여의 통상임금의 80% 그리고 최소 7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기억해 두세요. 80%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70만 원에서 150만 원 범위에서 받는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최대 150이라 그랬죠?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한다. 즉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고용보험법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심사, 재심사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분에 대해서 심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살펴보시면 고용보험법의 사업을 떠올리시면 돼요.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내용, 그리고 고용보험법에서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었죠.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한다라고 바로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고용 촉진 및 직업 능력 개발,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에 관한 사업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실업급여 사업이랑 육아휴직 급여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관련 처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다. 오답지로 메모를 해두세요. 오답지로는 건강보험료 징수, 보험료 징수 관련 청구, 이거는 심사, 재심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심사의 청구는 누구를 거쳐서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하나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서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청구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이라고 하면 고용센터 등이 있겠죠. 그래서 접수를 신청을 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서를 다시 보내줘요. 다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 결정서를 보내주는데, 이 결정서의 정본, 요거는 잘 메모를 해두세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처분이 아니라 심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이 심사 결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오답지로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닙니다. 결정서를 보낸 날부터,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발생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재심사를 할 경우, 재심사를 청구할 때 상대방은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근로복지공단이 되겠죠. 그리고 심사, 재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한다. 다음,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이 문장은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시효가 중단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상의 청구와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재판상 청구를 했을 때 이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시효 중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를 이제 재판과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심사, 재심사 청구를 할 때. 그래서 시효 중단과 관련해서는 재판상의 청구와 동일하게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재판상 청구가 시효 중단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까지는 여기서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판상 청구와 동일하게 시효 중단 관련해서는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심사, 재심사 청구인은, 심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 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가 가능하다. 아까 전에 우리 육아휴직 급여 연장 사유에서는 형제 자매의 질병 해당이 안 됐죠. 그런데 심사, 재심사 청구할 때는 형제 자매도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요거 형제 자매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인인 법인의 임직원이 가능하다. 변호사, 공인노무사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가능하고, 임직원, 법인의 임직원 가능하고, 변호사, 공인노무사. 다음, 고용보험 심사관은 제87조 1항에 따라 심사 청구를 받으면 며칠 이내에
결정을 할까요? 며칠 이내에? 네, 30일 이내에 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은 30일 이내에,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30일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플러스 10일이다.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심사, 재심사 청구는 피보험 자격 취득 관련해서, 그리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관련 처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를 하고, 고용보험심사관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야 한다. 결정서를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효 중단에 관해서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심사, 재심사 청구인의 형제 자매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법인의 임직원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고용보험법상 심사 청구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사의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했죠. 재판상의 청구와 동일하게 시효 중단을 본다. 2번.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서 고용심사관에게 하는 거죠. 결정은 심사 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심사 청구는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고용보험의 심사 청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심사 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1번 틀린 내용. 2번. 결정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기속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렇게 얽어맨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전적 정의가. 그러니까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이제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3번.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네, 문서로 신청을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하는 거죠. 직업안정기관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넘어가기 전에 3번 심사의 청구. 심사의 청구는 대리인,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직계 존비속, 나와 배우자, 그리고 또 누구였죠? 형제자매. 네, 형제자매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청구인의 법인에 있는 임직원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3번.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재심사 청구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네. 심사, 재심사 청구 대상 3가지. 네.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 관련해서,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해서,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재심사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 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형제 자매 대리인 가능하다라고 했죠. 3번이 틀린 내용.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까지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확인 등의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해야겠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심사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 외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 공인노무사 가능하고 또한 형제 자매 가능하다고 했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법인에 있는 임직원도 대리인 가능하다라고 했죠. 3번.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 등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한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관한 이야기죠. 4번. 결정의 효력은 심사 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받은 날이 아니고 심사관이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린 얘기고 결정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 발생. 5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해 심사 재심사를 청구했어요. 틀린 내용은 심사의 청구는 확인이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처음 보는 내용이죠. 그런데 정리하시면 됩니다. 특정 심사관을 기피하려고 다른 심사관 교체를 위해서 기피 신청을 할 때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4번. 심사 청구인 법정 대리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배우자 가능하고 형제 자매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6번.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심사 청구인, 재심사 청구인, 대리인 모두 동일한 기준입니다. 법인의 직원, 임직원 가능하죠. 배우자 가능합니다. 변호사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7번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심사,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그리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휴가급여 등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다루는 게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휴가급여가 고용보험법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떠올려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고용보험법 다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장시간 동안 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